암천기로 돌아가는 길 어두운 하늘 나 유성문 전쟁에서 사선을 넘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간다. 돌아가는 길목에 서서 하늘을 보았더니 하늘은 먹장 구름으로 온통 어두웠으니 일인지문 밀문의 문이 열렸으니 밀종천하 관선징앗 신비문주의 거보는 천하 안녕의 보보였으니 제13장 무당파 무림 사건 개입 1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암천기로 프롤로그 곤륜문하 유성문은 마지막 전쟁을 치른 후에 일상으로 돌아가려 하였다. 그는 전쟁만 끝나면 평화로운 세상에서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것이란 기대와 달리 그가 복귀한 세상은 어둡기만 하였고 도대체 의인은 어디 있더란 말인가? 아, 의인은 간데 없고 악인만 청하 권력을 누리는 어두운 대지 위 유성문은 홀로 빛나고 있으니 말이다. 제13장 무당파 무림 사건 개입 1화. 유성문은 곽부가 권한 책을 한번 간략하게 훑어보았으며 그 후 자신의 가슴춤으로 찔러 넣었는데 지금은 그렇고 내가 나중에 유심히 살피겠네. 수고 많았네. 저 부도사 뭐 특기할 만한 것이 있나? 네, 10명의 도지의사사 중에 단 2사람을 제외하고 다 태수의 사람입니다. 이는 너무도 철저하게 위장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다 명조정에 충실한 도사들이지만 말입니다. 실상은 각 도지의사는 태수에게 충성을 다하는 인물들이지요. 우리 응천부에서 내려보낸 5명의 관리 중에 단 2사람만 자리를 보전하고 있었고 나머지 3사람은 다른 인물로 교체되었으며 나머지 5명은 태수가 오늘 죽으라고 명령하면 당장 목숨을 내놓을 것 같은 인물들이었습니다. 역시 이것도 예상한 일이었고 자세한 건 이 책자에 적어 넣었겠지. 네,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섬서성에 주둔한 군대는 우리 친군도 일부를 통하여 새롭게 하면 될 것 같군. 이번에 제독계 친군도 일부 고소와 군병들을 차출해서 준비해주게나. 8명은 우리 편이 아니니까 아무래도 소요가 일어날 것을 미리 사전에 준비해야 하네. 최대한 백성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되네. 알겠습니다. 공자님의 명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찰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 같은데. 네, 공자님께서 조사하라고 한 섬서성의 명문 대파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무당파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할 것 같아요. 무당파. 네, 무당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들은 정예상당과 함께 움직여서 이곳장 안으로 향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들의 규모가 조금 상당하다는 정보입니다. 정예상단이라 바로 무당파에 속가 가문이군. 이들은 모안에서 매우 유력한 가문인데. 그리고 그들을 맞이하려고 금화전장의 장주가 직접 움직인다고 합니다. 장안의 유력한 가문인 금화전장이라 이들도 역시 무당파에 속가 가문인데 그러면 금화전장에 이들이 머물게 되나? 그것은 아니에요. 정예상당과 무당파의 제자들의 규모가 무려 300여 명이나 됩니다. 금화전장은 숙박시설이 아니니 아무래도 금화전장이 운영하는 숙박시설을 이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일은 아닌 것 같군. 이 정도 규모라면 상당한 일이 있을 것 같군. 잘하면 우리가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무슨 말씀이 온지요? 시간이 흐르면 다 알게 되겠지. 유성문은 사마의 물음에다만 스르르 눈을 감는다. 사마에는 그저 성문의 얼굴만 보아도 같이 한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가 보다. 이렇게 선녀와 같이 아름다운 여인이 무엇이 좋은지 해바라기처럼 성문을 보고 있단 말인가. 아무튼 이들의 대화는 앞으로 한 시즌 더 진행되었고 성문은 이미 열흘을 걸쳐 조사하라는 장안의 모든 정보를 한데 모아추렸고 서서히 친군도의부는 행동하려고 계획을 수립했다. 이렇게 이들의 회의는 여름날 장마가 지난 후에 불볕더위와 같이 뜨거웠고 이 어두운 밀실의 공기는 열기로 서서히 메말라갔으니 금화전장 별원. 금화전장은 천년고도 장안에서 제일 유명한 전장이었으며 중원천하의 제일 유명한 전장은 모두 3개의 전장이 있었는데 이 금화전장도 그중 하나에 속해 있었다. 이 전장은 중원 전국에 100여 개의 분원이 있었고 이들의 주요 거래 내용은 예측, 고리, 대납, 담보사업 등 여러 금융거래를 하였으며 농공행상 모두 이 금화전장의 신용을 높이 사서 전국적으로 이용하였다. 이 금화전장의 전주는 바로 만상대인 이수라는 자였고 이 만상대인은 젊을 때 무당 속가제자로 들어가 연수를 받았다. 5년의 세월 동안 속가제자로 무공과 학문을 연마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무공에 소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그는 몸치에 가까운 운동신경으로 고뇌했고 이후로 그는 재화와 제리의 유통 등 이를 재산으로 벌어들이는 것에 매우 뛰어난 재능이 밝아서 그는 상계에 입문하게 되었다. 그 후 그는 금화전장을 열었는데 이는 장안에서 유력한 가문의 길로 들어가는 과정이 되었다. 이수는 매우 뛰어난 수완으로 10년 동안 중원 전역의 유명한 전장으로 분원을 세울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장가를 들어 3명의 아들들을 두었는데 첫째 아들은 매우 연약한 아이로 태어났다. 만상대인의 첫째 아들 이단승은 비록 선천적으로 연약하게 태어났지만 그는 하늘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 그는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로웠고 재능이 하늘에 닿았다. 그의 시서와는 당대 최고의 화가와 시인 묵객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등 기인으로 소문이 났고 그의 잡기와 학문은 감히 시대에 대해 석학과 그 학문의 경계를 논할 수준이었다. 다만 연약한 육체로 무공을 익힐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명문대파의 무공절기를 모르고 있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이단승은 내공을 몸에 춥게 할 수 없는 연약한 그릇을 가졌을 뿐이었다. 반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 상계 이치를 깊이 깨달아 재리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아버지의 가업을 잇고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었다. 그는 서역 서장의 라마로부터 금왕공이라는 무공을 익히고 있었는데 그의 무공 수준도 상당하다는 소문이 있으나 그가 무공을 전개했다는 모습을 본 인물은 극히 드물어서 소문인지 사실인지 그 여부는 알 수 없었다. 이 둘째 아들이 바로 정해상단의 단주 정가장 사위가 될 인물이었는데 이 만상대인 이수의 아들 이름은 이경승이었고 그는 두 가문의 후계자로 내정되어 있었다. 실제로 아버지의 가업을 이으면서 정해상단의 대릴사위가 되는 과정을 밟고 있었다. 하지만 이경승과 혼례를 올리려고 장안으로 오고 있었던 정가혜라는 여인은 이미 죽어버렸으니 이를 어찌하란 말인가. 마지막 셋째, 금화전장의 만상대인 이수의 아들은 이철승이라는 자였다. 철승이라는 자는 비록 나이가 22세였지만 그는 정말 신비인으로 성장기 때 두문불출하여 장안에서 만상대인에게 셋째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들이 많았다. 그는 나이 12세에 남의 건각으로 무공과 학문 연수를 위해 떠났고 만 10년을 채우고 최근에 금화전장으로 복귀했다는 소문이 있을 뿐이다. 아무튼 둘째 이야기를 다시 거론하면 둘째 이경승은 매우 남자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그는 어려서부터 가문과 주위에서 칭찬이 자자했다. 사람을 상대하는 처세에 매우 뛰어났고 신체가 매우 잘 발달하여 아버지와 달리 무공에도 상당한 재능이었다. 그는 원래 금화전장의 후계자 수업을 받았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금화전장의 주인으로 내정되었었다. 그런데 금화전장의 금상대인인 이수가 무당속가 대회에 참가하였고 그곳에서 정해상단 주의 장종보옥을 보게 되었으니 그녀가 일반의 여인이 아니라 제녀라는 것을 알게 되어 욕심을 내게 되었다. 그래서 만상대인은 둘째 아들의 짝으로 만들어 주려 하였다. 과연 정해상단과 금화전장이 연루된 살인 사건은 장차 장안에 어떤 파란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되고 성문과 일행은 이 사건에 어떻게 대처할지 그리고 그들은 장안의 풍운을 어떻게 잠재울지 장안의 늦여름 더위는 점입가경이라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었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또한 오늘도 대박 나시고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